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평양인민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저는 과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제가 여군 특전사였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북한에 여군 특전사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전국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저는 2군단 3위경 보병여단에서 8년을 복무했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건 없었어요. 150km 행군, 영하 20도 설한지. 훈련 남자 대원들과 똑같이 맨손 격투에 총검술까지 다 배웠습니다. 특히 저격 훈련이 기억나네요. 800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춰야 했습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조절해가며 방아쇠를 당기던 그 순간들이요. 김정일 동지 생일 행사 때는 경호 임무도 섰습니다. 당시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당의 전사다, 조국을 지키는 여성 영웅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고 제대를 하고 나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인민병원 의무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매일 보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약품 하나 없이 죽어가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온 제강소 노동자에게 소독약 한 병 없어서 그냥 헝겊으로 감아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전 견뎠습니다. 12살 된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학생 소년궁전에서 무용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쌀 300kg이나 되더군요. 병원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때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USB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특전사 출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딸아이가 엄마 나 무용 안 배워도 돼 하고 말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벽 제가 판 USB 5개 때문에 보위부가 들이닥쳤습니다. 반동 선전물 유포죄로 체포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8년을 바쳐 지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보위부 조사실은 제가 훈련받던 막사보다 더 추웠습니다. 아니, 추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건 추위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며 김정일 동지를 경호한 내가 적의 선전물을 팔아? 남자 조사관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막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격투 기술로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 특전사라고. 그럼 이 정도 맞는 건 문제 없겠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군화발로 제 옆구리를 찼어요. 특전사 시절 훈련에서도 이런 폭행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적을 이기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지금 이건 뭡니까? 딸 먹여 살리려던 어미를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까? 옆 조사실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죄로 끌려온 여성이었죠. 저보다 어린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역시 한국 드라마를 팔았다더군요. 오빠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대요.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누구한테 받았냐, 누구한테 팔았냐, 너도 받냐? 전 말했습니다.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돈벌이로 한 겁니다. 딸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사관이 비웃더군요. 특전사 남편 둔 년이 이 꼴이냐? 남편도 천국에서 부끄러워하겠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죽은 남편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습니다. 저도 8년을 조국에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지킨 나라가 굶주리는 딸 먹여 살리려는 엄마를 때리는 나라였습니까? 그때 조사관이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너희 부대 동기 중에 박영숙이라고 있었지? 걔도 같은 짓 하다가 정치범수용소 갔다. 너도 그리 될 거야. 영숙이. 저랑 같이 저격 훈련받던 동기였습니다. 키가 작아서 별명이 작은 총이었죠. 그 친구가 정치범수용소에 갔다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킨 조국은 환상이었다는 걸. 이 나라는 전사를 배신하는 나라였습니다. 보위부 구류장은 8평쯤 되는 방에 20명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어요. 나이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죄목도 가지가지였죠. 쌀 몇 킬로그램 훔친 할머니,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 판 아주머니, 저처럼 한국 드라마 판 젊은 여자들. 특전사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자 보위부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가혹해졌어요. 여자 특전사면 추위쯤은 견디겠지? 하며 난방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한겨울인데 말입니다. 식사량도 다른 수감자의 절반만 주더군요. 특전사면 이 정도 배고픔은 훈련이지. 맞습니다. 저는 생존 훈련도 받았고 설한지 훈련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국을 위해 강해지는 훈련이었어요. 지금 이건 뭡니까? 그저 괴롭히는 겁니다. 가장 힘든 건 딸 소식이었습니다. 면회 온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내 딸이 학교에서 반역자 딸이라고 놀림당한다더구나. 선생님들도 왕따 시킨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엄마가 USB 몇 개 판 게 죄라면 그건 엄마 죄지 아이 죄는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물으셨습니다. 미수가 내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손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대학은 못 가는 거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나가도 딸의 미래는 끝이라는 걸요. 당 간부 집안이었던 우리 집안도 이제 완전히 낙인 찍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당에서 숙청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같은 방에 수감된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강동무 특전사 출신이라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경 넘을 수 있지 않소? 여기서 나가도 동무와 딸은 끝이요. 차라리 남쪽으로 가시오. 거기서 돈 벌어서 딸 데려오시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는다. 저는 두만강 지역 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국경 근처에서 훈련받았으니까요. 순찰대 교대 시간도 야간 침투 방법도 다 배웠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제 특전사 기술, 이럴 때 쓰는 거라고요. 석 달 후 특전사 동기 하나가 뇌물을 써서 절 석방시켜줬습니다. 최철민이라는 친구였는데 저랑 같이 8년을 훈련받은 남자 대원이었어요. 석방되던 날 철민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수가 형수님. 여기서 나가도 계속 감시당할 겁니다. 아예 넘어가세요. 형수님 실력이면 두만강쯤은 일도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니 딸이 얼마나 야윈지 몰라요. 석 달 만에 본 아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더군요. 그날 밤 자는 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요. 여기 있으면 이 아이 인생은 끝입니다. 저라도 남쪽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을 데려와야 합니다.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대로요. 먼저 두만강 국경지역 지형부터 분석했습니다. 제가 훈련받던 지역은 함경북도 온성이었어요. 그곳 강폭이 제일 좁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오히려 더 건너기 쉽죠. 다음은 순찰대 패턴입니다. 군 생활 8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순찰대는 반드시 교대 시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보통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가 그 시간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공백이 생기죠. 야간 침투 루트도 설계했습니다. 특전사 훈련 때 배운 그대로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숯을 칠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 불빛이 보이면 즉시 엎드려서 호흡을 최소화하고요. 비상 탈출 경로도 2개 준비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지점에서 순찰대와 마주치면 100m 떨어진 두 번째 지점으로 우회하는 겁니다. 제대 후 무뎌진 체력도 회복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달리기를 했어요. 팔굽혀펴기도 100개씩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특전사 시절 체력의 80%는 회복했습니다. 겨울까지 기다렸습니다. 두만강이 완전히 얼 때까지요. 철민이가 국경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올해는 추워서 얼음이 두껍게 얼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출발 전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평양병원에 출장 간다. 한 달쯤 걸릴 거야.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니다. 엄마는 꼭 돌아온다. 기다려라. 자는 딸 이불을 덮어주며 눈물이 났습니다. 죽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기술로 우리 딸 살리겠소. 지켜봐 주시오. 이틀 후 저는 두만강을 향해 떠났습니다. 2017년 1월 영하 23도.
작전 개시 시각은 새벽 1시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숯을 발랐습니다. 특전사 야간 침투 훈련 그대로요. 손에는 얇은 장갑만 꼈습니다. 두꺼운 장갑은 응급 상황에서 움직임을 방해하니까요. 국경 철책선까지 접근하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특전사 기본기죠.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고 호흡 소리도 최소화하며 이동했습니다. 철책선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25분. 순찰대 교대 시간까지 5분 남았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훈련받은 대로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1시 30분 순찰대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입니다. 철책선 아래로 기어들어갔어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하얀 얼음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강폭은 60m 정도. 특전사 시절엔 이 정도 거리는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음 위를 기어가야 합니다. 서서 걸으면 실루엣이 드러나니까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장갑 낀 손으로 얼음을 짚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으로 밀며 기어가는데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0m쯤 갔을까요? 갑자기 중국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국경 수비대였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특전사 은폐 훈련. 즉시 얼음 위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턱을 얼음에 붙이고 팔을 몸에 붙이고 호흡을 최소화했어요. 마치 얼음과 하나가 된 것처럼요. 불빛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손발 감각이 사라졌어요. 동상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30분 후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입니다. 다시 기어갔어요. 남은 30m. 손발에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딸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꼭 돌아온다고 한 약속. 마침내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일어서려다 쓰러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서라도 가야 했어요.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100m쯤 기어갔을까요? 조선족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전에 조사해둔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북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절했습니다. 작전 성공. 하지만 손발 동상이 심각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가 제 손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 손 좀 봐라. 얼어서 터졌네. 여자가 혼자 강을 건넜다고. 할머니는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손발 동상이 심각했습니다. 일주일은 침대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밥을 갖다 주셨습니다. 흰쌀밥에 김치, 두부 된장국까지. 북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음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같은 조선 사람인데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나? 근데 애야 특전사 출신이라며? 대단하네. 할머니는 철민이가 미리 연락해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달 쉬어라. 그 후엔 한국 선교사님을 연결해줄게. 그분들이 남쪽으로 보내줄 거야. 한 달 동안 저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북에서 왔다는 소문이 나면 인신매매범들이 몰려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연변 지역엔 탈북 여성들을 중국 남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조직이 있다더군요. 창문 너머로 중국 세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가게엔 물건이 넘쳐났어요. 여기가 정말 사회주의 중국인가 싶었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딸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꼭 돌아온다고 했는데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쪽 가서 돈을 벌면 딸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할머니가 한국 선교사님을 데려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목사님이었어요. 강 자매님 안녕하세요. 제가 남쪽까지 가는 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가야 해요.
거기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혼자 갑니까? 여자 혼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특전사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두만강을 건넜어요. 이제 와서 두려울 게 뭡니까? 가겠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꼭 가겠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3,000km 떨어진 태국 방콕. 국경을 3번 넘어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산악지대를 사흘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미립국 브로커 2명과 함께 움직였어요.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길이었지만 저는 특전사 체력으로 버텼습니다. 브로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네. 특전사 출신이라며? 예, 8년 했습니다. 대단하네. 보통 여자들은 이 길에서 주저앉거든. 라오스 국경을 넘은 후 버스를 탔습니다. 가짜 중국 여권을 들고요. 검문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특전사 시절 배운 침착함으로 버텼습니다. 표정 관리 이것도 훈련의 일부였거든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혹시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태국 국경.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제 여권을 유심히 봤어요. 중국 사람? 예. 왜 태국 와? 관광. 심사관이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때 심사관이 뒤를 돌아보며 동료를 불렀습니다. 지금입니다. 특전사 판단력이 작동했어요. 저는 화장실 가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권을 돌려받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상구를 찾았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대로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최단 경로를 찾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빨리요. 택시기사는 영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제가 종이에 코리어 엠버시라고 쓰자 이해했습니다. 40분을 달렸어요. 뒤를 계속 확인하며 쫓아오는 차가 있나 봤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문으로 달려갔어요. 경비원이 막았지만 저는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북한 여군 특전사 출신입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어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한국 영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사흘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션 완료. 딸아, 엄마 해냈다. 꼭 데리러 갈게. 영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집. 대한민국이 제 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국정원 차량이 저를 데리러 나왔어요. 여기가 대한민국. 창밖을 보니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에 이렇게 환한 불빛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정원 도착한 게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조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시 10분쯤 직원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쟁반 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흰쌀밥 한 공기, 소고기국, 김치 2가지, 달걀 후라이 3개. 그리고 김 2봉지. 10장들이 2봉지였습니다. 저는 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김은 명절에나 한 장 먹을까 말까 한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2봉지를 준다고요? 조사받으러 온 사람한테요? 이게 제가 먹어도 됩니까? 네, 편하게 드세요.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특전사 시절에도 이런 밥은 못 먹었습니다. 김정일 경호 설 때도 이렇게까지 잘 먹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사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다니요.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보위부 조사실이 떠올랐어요. 폭행당하고 굶주렸던 그곳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정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2군단 3위경보병여단 출신이시죠? 여군 특전사. 전국에 몇 명 안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존중하는 말투였어요. 북한 보위부는 특전사년이 반역을 하다니라고 욕했는데
여기선 대단하다고 하네요. 저격 훈련은 800m까지 하셨죠? 김정일 생일 행사 때 경호도 서셨고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교관 이름까지 정확히 알더군요. 우리가 북한보다 북한 군대를 더 잘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조사관이 떡을 하나 꺼내줬어요. 돌잔치 다녀왔는데 못 먹어보셨을 것 같아서요. 밤마다 헌병이 물었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밥이 좀 적은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다음날 밥이 2배로 나왔습니다. 고기를 잘 못 먹어요라고 하자 달걀 후라이를 더 주더군요. 이런 나라가 있구나. 보위부는 제게 폭행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제게 떡을 줬어요. 북한은 저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조사 중에 보상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 군사정보 가치가 높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만큼 보상해드립니다. 북한에는 없는 개념이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돈이 된다니요. 내가 배운 것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다니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북한엔 안 돌아간다. 여기서 평생 살겠다. 지금 저는 서울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탈북 여성들에게 호신술도 가르쳐요. 제 특전사 기술이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데 쓰입니다. 매일 딸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면 꼭 데려올 거야. 엄마가 약속 지킬 거야. 자유가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습니다. 김두봉지가 가르쳐준 것. 그건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